그러니까 이게 미국 전역에 소문이 난 거야. 기타 장난 아니다 저 사람. 목소리도 좋고. 그래서 미국 전역에 소문이 다 났잖아. 네. 그래서 순식간에 대스타가 돼버렸어. 아. 소문이 다 나가지고. 이상하잖아 근데. 그럼 주변 사람들은 되게 의아해할 거 아니에요. 의아하지. 원래 알던 사람은 쭉 완전 이상한 애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지? 갑자기 그러니까 악마와 거래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소문이 나. 그때 당시가 흑인들 사이에서 로버트 존슨은 흑인이거든. 네. 그 흑인들 사이에서 무슨 소문이 있었어. 악마랑 거래할 수 있는 방법. 아. 그리고 실제로 로버트 존슨은 부두교를 믿었대. 우리 좀비 편에 나왔던 부두교. 그리고 로버트 존슨 자신이 실제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하루는 어떤 식당에서 연주 중에 쫓겨나서 길을 걷는데 악마랑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악마가 나에게 A 고속도로와 B 고속도로의 교차점으로 12시에 오라고 했죠. 그러면은 너의 영혼을 나에게 팔면 너에게 나는 재능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다라는 거야. 본인이 실제로요? 이걸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했어. 이게 실제로 그 당시 흑인들 사이에서 자정에 어느 지점에 가면 악마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 방법은 12시 있잖아요. 네. 자정에 한적한 교차로에 가서 노란색 꽃, 그 다음에 무덤에서 파온 흙 있지. 네. 그거랑 검은 고양이의 뼈, 그거랑 자신의 사진 한 장을 상자에 그렇게 담아가지고 네. 교차로 한가운데 묻으면은 악마가 나타난대. 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미드에? 미드에 로버트 존슨 이 사람 얘기 많이 나와. 알아보니까 20세기 소년 만화? 거기에도 나온다던데. 왜 기억이 안 나지? 봤는데. 로버트 존슨 이게 등장한대. 그리고 로버트 존슨이 이상한 게 공연할 때 있잖아. 갑자기 이상한 행동도 많이 했어. 연주 잘 하다가 갑자기 뒤돌아 앉아가지고 관객을 등을 쥐고 졸라 빨리 속주 있지 속주. 팍팍팍 치고 그냥 집에 가고. 갑자기. 퍼포먼스 아니었어요? 아니야.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대. 아 진짜요? 그러다가 또 어떤 날은 연주 잘 하다가 갑자기 짐 싸들고 가고. 이런 일이 많았대. 그리고 가사 이 사람이 작곡한 거 보면은 가사 중에 내가 죽으면 고속도로 근처에 묻어주오. 나는 악마와 함께 가고 있다. 나는 교차로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지. 이런 가사도 있어. 이 말하고 얼마 있다가 갑자기 27살에 죽었어. 한참. 보통 이제 재능 있는 사람들은 일찍 죽잖아요. 근데 독살 당했다는 설이 있는데 그건 뭐 확실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끝났으면은 뭐 악마 거래 루머 뭐 괴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야. 아 진짜요? 또 뭐가 있어요? 이게 죽었잖아. 네. 근데 전설의 기타리스트 지금 현 시점에 지미 핸드릭스, 그렇죠. 나와야죠. 짐 모리슨, 그렇죠. 그다음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 네. 그리고 아까 말한 롤링스톤의 리더 브라이언 존슨.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막 세계적인 뮤지션들이잖아요. 네. 먼저 전설의 기타리스트 지미 핸드릭스는 마약 중독으로 죽었어. 27살에. 네, 그것도 요절했죠. 내가 지금 뭐 못 느꼈어? 나이. 로버트 존슨이 27살에 죽었단 말이야. 네. 근데 지미 핸드릭스도 마약 중독으로 27살에 죽었어. 네. 짐 모리스는 어떻게 죽었냐면 목욕하러 욕조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사망했대. 돌연사야? 그거는 뭐 확실치 않은데 이런 소문도 있어. 유명세에 지쳐가지고 자살했다. 죽음을 위장해가지고 딴 데 가서 이제 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네. 있고. 그런 얘기는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커트 코베인, 너바나. 네네네. 뭐지? 이 사람은 얼마 유명하냐면 1집으로 마이클 잭슨도 이겼던 사람이야. 진짜 완전 그때는 완전 센세이션했죠. 네. 근데 이 사람도 약물 중독으로 요양소에 있다가 탈출한 다음에 자기 머리에다 엽총을 빵 쏴가지고 엽총을요? 27살에 죽었어. 27살에? 또 롤링스톤의 리더 아까 브라이언 존슨도 수영장에서 사망했는데 27살에 죽었어. 이렇게 로버트 존슨의 저준 거야. 로버트 존슨의 27살. 그래서 이때부터 27세 클럽이라는 명칭이 생겨. 포에버 27 클럽 뭐 이렇게 있는데 저렇게 말고도 70명 정도 더 있어. 아 진짜? 그 근데- 악마한테 영혼을 팔면 27살까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가 봐.
근데 저 뮤지션들을 존경하던 아까 지미 핸드릭스나 뭐 짐 모리슨 네. 이런 사람을 존경하던 여자 가수가 있었어. 최근 누군데요? 에이미 와인하우스라는 어! 여자 가수.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27살에. 띠로리. 대박. 이 사람이 그 블랙 투 블랙인가 뭐 네, 백 투 더 블랙인가 뭐 하여튼 노래 유명한 거 있잖아. 되게 좋은데. 이 여자가 짧은 기간에 세계적 싱어송라이터가 된 가수잖아. 네 맞아요. 상도 많이 받았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자택에서 죽었는데 매니저 말에 따르면은 맨날 입에 하던 소리가 이거래. 26살쯤에 난 27살이면 죽을 거야. 나는 막 되게 불안해하면서 나도 27살에 죽을 것 같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었대. 이렇게 저주, 악마를 숭배했던 사람의 저주가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내용을 알아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확실히 악마는 안 씌웠네요. 훌쩍 넘어버렸네. 아니 악마랑 거래한 거 없으니까 이러고 살지. 이러고 산다는 게 너무 공감 간다. 막 가슴에 팍 꽂힌다. 그지? 이러고 살지. 아, 특출난 게 없네. 맞아요. 아, 근데 만약에 음. 악마가 실제로 너네한테 나타나서 네. 거래를 하재. 그 예를 들어 지금인데 지금 시점에. 지금 시점 나와서 뭐 예를 들어 한 10년 정도 어. 더 살게 해줄 테니 해주고 재능을 주겠다. 그 대신 아, 10년 10년 후에는 너의 영혼을 가져가겠다. 네. 10년 앞으로 10년밖에 못 산다. 네. 근데 그러면 10년 동안 진짜 네가 원하는 재능을 주겠다. 할 거야? 막 흔들린다. 엄청 흔들린다. 그러니까 굵고 짧게냐, 가늘고 그치. 길게냐. 그치. 아니 그 재능을 받으면 죽고 나서도 평생 이름을 날리는 거야. 그렇지. 죽은 다음에 이름 남기면 뭐해? 뭐해? 그래도 후손들이 후손들이 아는 거지. 후손들. 이렇게 그냥 죽어버리면 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아무도. 티끌 같은 인생이냐, 네. 섬광 같은 인생이냐. 그럼 만약에 너가 재능을 선택했어. 네. 뭔 재능을 받고 싶어? 저도 동일하게 약간 이런, 음악적으로? 네, 음악적인거나 아니 아, 예술적인 어... 걸 한번 달라고 할까. 강대리는? 저도 음악적인 거. 아 시가 아니라? 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 맞아. 그래서 음악적인. 노래랑 시랑 좀 비슷한 그런. 그러면은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거니까 아무래도 특정 재능. 네. 저는 미술 쪽에, 아 미술. 예술 쪽. 한고수님은요? 나는 100개 국어 할 수 있게. 아 그것도 괜찮다. 백개 보고. 네. 100개 국어. 저는 지금 생각해봤는데 그것도 운동 아 그래서 금메달 따고 막. 네. 그런 것도 한번 근데 악마한테까지는 아닌데 그런 생각은 많이 해요. 그 다음 생에 태어나면 운동신경은 진짜 좋았으면 좋겠어. 운동신경 좋으면 춤도 잘 추고. 그러니까 그거 타고나는 거더라고요 운동신경. 와이프가 진짜 운동신경이 좋거든요. 100개 국어에 10년이라. 10년 동안 전 세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여행 좋아하는. 근데 어쨌든 악마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많지, 매력적이야 뭔가. 그래요, 그렇죠. 절대 악이라는 그런 거, 진짜 절대 강함에 대한 그런 건 항상 맞아요. 소재로 소설에도 많이 나오고 막 끊임없이 계속 내용이 이어지는데 어쨌든 다음 생에는 좀 타고났으면 좋겠다. 그래 거래 없이 그냥 타고나. 뭐 하나라도 꼭. 자, 다음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네. 바로 컨저링입니다. 네. 아 컨저링 너무 무서웠어요. 컨저링은 저도 예전에 재밌게 봤었거든요. 컨저링 진짜 성공한 영화지. 이번에 세 편 저희가 영화를 봤잖아요. 세 편 중에 컨저링이 유일하게 봤던 영화였어요. 네. 그래서 막 진짜 막 죄어오지 네, 않아요. 컨저링 진짜 무섭죠. 바로 그 컨저링이 2013년 9월 17일 날 국내에 개봉을 했죠. 그 포스터에 써 있는 글귀가 되게 강렬하지. 네 맞아요. 무서운 장면 없이 무서운 영화. 네네. 아이디어가 좋아. 네, 획기적이죠. 다시 봐도 재밌더라고요. 이게 바로 제임스 완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죠. 맞아. 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임스 완 감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떠오르는 영화. So. 네, 인시디어스도 맞습니다. 제임스 완인가? 네. 그지? 네, 맞아요. 소라는 그 공포 영화의 신기원이잖아요. 그 제임스 완 감독. 장난이지 그 영화. 그 감독이 이제 컨저링이라는 또 다른 호러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후의 후속편들이 많이 이어졌죠. 맞아요. 그만큼 획기적이고 참신한
무서운 영화였죠. 근데 1편만 제작을 했어요. 맞아. 이분이. 어. 네. 그리고 1편이 최고 재밌었다. 1편이 최고지. 네. 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컨저링은 제임스 완 감독이 연출을 맡기로 한 뒤에 엄청난 기대를 받은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영화는 실화를 소재로 만든 공포 영화이고요. 맞아. 네. 안드레아 페론이라는 1971년 로드 아일랜드 해리스빌에서 겪었던 일로 여태까지 그 일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녀가 2013년에 하우스 오브 다크니스, 하우스 오브 라이트라는 책으로 그 일을 이제 세상에 알렸거든요. 그 일이 실제로 영화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 책이 이제 유명해져서 워너브라더스에서 이제 해당 판권을 계약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간단한 줄거리를 이야기해드리면요. 영화는 초자연 현상 전문가 워렌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이들 부부는 악령 들린 에나벨이라는 인형을 조사하고 이것을 대학교에서 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론 가족이 해리스빌에 위치한 낡은 농가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페론 가족은 새로 이사 오게 된 이 집을 정리하고 그리고 5자매는 게임을 하는 도중에 거미줄이 가득한 목판으로 막혀져 있는 지하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숨바꼭질하잖아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영화가 시작이 되죠. 이후 이사 온 첫날부터 애완견이었던 세디의 죽음을 시작으로 집안에서는 여러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초자연 현상. 네, 시계가 매일 3시 7분에서 멈추고요. 넷째 딸인 신디는 목류병으로 옷장에 머리를 부딪히기도 하고 셋째 크리스티는 누가 자꾸 잠에서 깨게 만들어요. 그리고 페론 부부의 아내인 캐롤린이 몸에 자꾸 멍자국이 생기죠. 네, 그리고 잠에 깨기 시작하고요. 그녀는 그 이유를 몰라가지고 그냥 약으로 이걸 해결했어요. 아, 내가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며칠 뒤 남편 로저가 트럭 운송업으로 일을 나간 사이에 캐롤린은 박수 소리에 이끌려서 지하실에 갇히게 되고요. 같은 시각 이제 몽유병 증세를 보이던 신디가 옷장에 머리를 부딪히는 소리에 깨어나자 이제 안드레아는 신디를 재우려 침대에 눕히는데요. 여기선 좀 무서운 장면이 나오죠. 그 순간 이제 옷장에 뭔가 이상한 느낌을 느낀 안드레아가 옷장 위를 보는 순간 위에서 뛰쳐나온 유령이 그녀를 덮치죠.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로저는 간신히 이들을 구출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집안에 쿵쿵거리는 소리와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 페론 가족들은 공포심에 각자 방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거실에 모여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후에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던 워렌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요. 워렌 부부는 페론 가족의 집을 방문하고선 그들의 집이 저주받았음을 알고 페론 가족을 돕기 시작합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고요. 그 아마 이제 뒤에는 이제 엑소시즘하고 악령하고 싸우고 이러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렇지. 다들 컨저링 어떻게 보셨어요? 저 재밌지. 완전 무섭게 봤죠. 컨저링이 진짜 저는 나는 원래 좀 유령 영화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 네네. 근데 컨저링은 재밌게 봤어. 아이디어가 좋아요. 네 맞아요. 중간중간에 약간 실체처럼 느낄 만한 게 좀 저는 있었어요. 그 장면, 그 빨래 걷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네. 워렌 부인이 네네. 빨래를 걷다가 갑자기 바람이 확 불면서 스산한 분위기가 생기다가 흰 천이 바람이 날려서 훅 하는데 흰 천이 사람 형상에 딱 걸리는 맞아요. 그 장면이 와 아이디어 진짜 좋다. 그렇지. 그런 연출을 귀신 영화에서 한 번도 본 적 없어. 그 워렌 부부가 와가지고 로레인이 약간 무당같이 나오잖아요. 네. 귀신도 보고 막 원래 무당이죠 귀신 뭐. 봤어 실제로. 샤머니즘 무당이죠 뭐. 나무에 목매달려 있는 귀신을 보기도 귀신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저도. 강대리는 잘 봤어요 컨저링? 저 낮에 봤잖아요. 네. 안 봤어. 안 본 것 같아. 아니요, 저 이게 시리즈잖아요. 네네. 근데 시리즈에 좀 재미있는 걸 알겠더라고요. 아. 원래 저 공포 영화 진짜 싫어하잖아요. 네네. 근데 공포 방송을 하고 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이게 또 연관성도 있어지고 재밌더라고요, 되게. 근데 그 아까 말했듯이 그 옷장 위에서 갑자기 맞아요. 그거 그 무섭죠. 장면은 좀 무서웠어요. 근데 강대리님 보니까 갑툭튀에 약하더라고. 저도 얘기하지. 그런 그때 거 진짜 싫어요. 무슨 면도기 무섭다고 씨. 사진방에 띡하니 올려놓고 씨. 그것도 되게 정성스럽게 사진 찍지 않았어요. 맞아, 어제 저
발톱 깎는데 에나벨에서 그 의자 있잖아요. 삐그덕 삐그덕 소리 나는 거. 응. 근데 꼭 발톱 깎는 그게 소리가 안 났거든요. 응. 근데 또 그 비슷한 소리로. 그 뭐라고 좀 문 여는 소리 비슷하게 하여튼 나는 소리 있어요. 녹슬었을 때 삐그덕 거리는 소리 그런 같은 소리가 또 거. 나더라고 또. 끼끼 이런 네, 거. 약간 좀 그런 거. 다들 재밌게 봤듯이 컨저링이 당시에 미국에서도 엄청난 수익을 올렸어요. 맞아. 네. 그 제작비가 한 2천만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2달 동안 1억 4천여만 달러로 야. 벌어들였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국내 개봉했을 때도 200만 관객을 남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때가 추석 연휴 때였어요. 그래서 막 명절 영화들이 있잖아요. 막 당시에 나왔던 명절 영화가 이제 스파이하고 관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관객을 들인 거 보면 대단한 그렇죠. 영화죠. 그렇다면 영화의 이야기만 할 수 없으니까 준비했습니다. 코너 속에 코너! 알아보겠습니다의 도팔 도팔 뭔 노래야? 제목을 무슨 모르겠다. 박기영 씨 노래인가요? 아니에요. 아닌가? 인형의 꿈입니다. 이게? 네. 도팔 그만하자. 도팔 좀 공감 좀 해주세요. 지금 아니, 집중이 안 돼. 지금 10시가 되려고 그래서 우리 이벤트. 아 진짜요? 응. 10시 다 돼가요? 지금 네. 지금 10시야. 잠시 1주년 이벤트 당첨자 확인이 있었습니다.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에 저희 이벤트 그거 읽는다고 네. 네. 제 도팔성이 다 묻혔네요. 그러게요. 네.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영화를 보시면 베스시바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자에 대해서. 사탄을 숭배하는 여성이며 악마에 가까운 존재로 나오는데요. 그녀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 실존 인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베스시바가 악령이죠. 네, 엄마한테 악령. 나중에 씌이는. 네, 맞아요. 악령으로 나오죠. 그리고 뭐 내용도 잠깐 나오잖아요. 목매다 자살을 했고 그리고 뭐 아이들을 홀리고 아이들의 어머니를 홀려가지고 뭐 그녀들을 이렇게 아이의 악마의 제물로 사용한다. 뭐 그런 내용이 엄마가 나오잖아요. 자식을 죽이는. 네네네. 실제로 베스시바 셔먼이라는 여자가 살았어요. 1812년 로드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녀의 이웃이었던 한 살 연상이었던 조슨 셔먼과 1844년 3월 10일 날 코네티컷 함스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조스는 농부였고요. 그녀는 남편의 일을 도와서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던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일구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그들에게 이제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요. 아들의 이름은 허버트 엘 셔먼이었어요. 그리고 허버트 엘 셔먼은 베스시바가 37살이었던 1849년 3월에 태어납니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 다른 가정과 다름없이 행복한 가정을 일구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돌봐주던 한 아이가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의심한 경찰이 아이의 사체를 살펴보다가 커다란 바늘 자국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베스시바는 경찰에 잡혀가게 되고요. 법정에 서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마을 사람들은 아기가 베스시바의 악마 숭배 때문에 희생됐다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커다란 바늘로 아이를 찔러서 사탄에게 제물로 바치는 주술 행위를 했다고 막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이런 소문이 당시에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던 그녀를 시기했던 마을의 여자들이 이제 퍼뜨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근데 결국 이제 재판 과정에서 베스시바가 아기를 죽였다는 증거는 어디에서 발견되지도 않았어요. 어디에서도. 해서 이제 재판관은 그녀가 아기를 죽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재판은 무혐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베스시바의 가족은 사탄을 숭배한다는 소문으로 이제 일감을 받지 못했어요. 농부였지만 자기 땅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게 돼서 결국 이제 부부는 갈수록 가난해져 갑니다. 네, 컨저링에서는 베스시바가 목을 매달아서 자살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워렌 부부가 보는 목 매달려 있는 귀신. 근데 그녀는 사실 오랫동안 그냥 잘 살았어요. 그냥 조용히. 그리고 73세인 1885년 5월 25일 날 사망하게 돼요. 당시에 이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었는데요.
갑자기 마비가 와서 온몸이 굳어버려. 그래서 이제 숨을 쉬지 못해서 이제 그녀가 죽은 걸로 사인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그녀를 검시했던 의사의 사망 진단서에 따르면 그녀는 마치 돌과 같이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의 죽음을 두고 또 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이제 악마를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 온몸이 굳어버려서 죽어버렸다. 그것도 실제로 그 악마 숭배의 증거로 그걸 몸이 굳어버린 게 이걸 증거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하지만 그녀의 아들인 허버트는 영화의 내용과 다르게 그 가족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뭐 저주받은 것도 없고요. 아직 오랫동안 장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녀가 마녀였다라는 사실은 없어요, 증거가. 당시 근데 마녀 사냥이. 네. 근데 당시 사진이 한 장 있거든요. 그 사진으로 인해서 또 주장들이 좀 생기기 맞아, 시작했어요. 그 사진. 네. 어떤 사진인데? 그 사진이 1885년 페론의 한 농가에서 베스 쉬바를 찍은 사진인데요. 베스 쉬바가 혐한 농가 옆집에서 살았었고 당시에 사진 찍은 그의 봄에 그녀가 사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책에 실린 베스 쉬바의 사진은 보면 가운데 서 있는 베스 쉬바가 수술용 마스크를 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뭐 당시에 왜 수술용 마스크를 쓰고 있냐. 그리고 서 있는 것도 딴 약간- 사람들이랑 좀 틀리게. 네 맞아요. 약간 구부정하게. 그러니까 일상에 그냥 합성시켜 놓은 것처럼. 네 맞아요. 마치 진짜 뭐에 씌인 것처럼. 근데 이제 다른 전문가들은 당시에 유행했었던 박테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까운 거는 사망한 베스 쉬바가 헤레스빌 공동묘지에 묻히게 되었는데요. 그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그녀의 비석이 두동강 나져버렸대요. 그녀가 악마를 숭배했다는 이유로 재수 없다. 뭐 그런 맞아. 거였겠죠. 또 그녀가 악마를 숭배했는지 그리고 마녀인지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억울하게 죽은 베스 쉬바의 원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페론 농가에서 아직까지도 심령 현상이랑 유령들이 목격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느낀 거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한많은 귀신이 최고로 무섭다. 맞아.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서 절대 한사는 일을 하지 말자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훈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한들이 깜짝이야. 인형에 이어져서 네. 유명한 무서운 인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인형 세 종류를 이제 알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에나벨의 에나벨? 실제 사건 내용이죠. 그렇죠, 그렇죠. 응. 네,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알고 계시다시피 영화 속 인형과 실제 인형은 틀리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맞아요. 예. 1970년에 크리스마스 때 자신의 딸에게 딸 도나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려고 중고 매장에서 인형을 하나 사게 돼요. 도나의 어머니가. 그게 바로 에나벨이었어요. 딸 도나가 친구와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었대요. 엄마에게 선물 받은 에나벨을 집에 가져온 뒤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방 안에 있어야 될 에나벨이 부엌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복도에 서 있기까지도 했어요. 이제 도나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인형 얼굴에 핏방울이 묻어있기도 했는데 더 흠칫한 건 에나벨 옆에 이렇게 적힌 종이 쪽지가 있었대요. 나 안 보고 싶어? 그거 내용이 비슷하네요. Find me. 네. 날 찾아봐. 아마 여기서 모티브를 따온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도나가 너무 놀라서 심령술사를 부르게 되는데 심령술사가 한 말이 이 집에 살던 에나벨이라는 7살짜리 아이가 자살을 했었대요. 그리고 그 아이의 영혼이 인형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죠. 도나랑 친구는 이제 찜찜해도 그냥 별다른 피해가 없어서 그냥 방에 두기로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에 도나의 친구가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리게 돼요. 꿈에서 인형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장면을 보고 잠에서 벌떡 깨어났는데 친구의 목과 가슴에 7개의 손톱 자국이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서웠던 도나와 친구는 이제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그 소식을 접한 워렌 부부가 그 집에 방문하게 된 거죠. 그렇지. 워렌 부부가 말하기를 에나벨 인형 속에 있는 건 어린 소녀의 영혼이 아니라 소녀로 위장한 악령이 인형 속에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워렌 부부는 에나벨에게 이제 성수를 뿌리면서 엑소시즘을 행했고요. 에나벨 속에 있던 악령을 쫓아낸 후에 인형은 이제 봉인했던 거죠. 그래서 현재 에나벨은 워렌 부부의 박물관에 있다고 해요. 그 실제 인형 보면 그냥 되게
귀여워. 귀여운 네, 인형이잖아요. 네, 귀엽게 그냥 생겼어요. 봉제 인형이잖아. 네, 네. 네. 영화 속 약간 기괴한 느낌하고는 완전 눈도 땡그래가지고. 네. 그 맞아요. 인형이 워렌 부부 그 박물관에 있더만. 네네. 네. 케이스 안에 음. 그 막 봉인되어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그 케이스 앞에는 한 가지 문구가 써 있어요. 뭐라고? 절대 문을 열지 마시오. 음. 어떤 한 연인이 이 박물관에 가서 이마를 무시하고 만졌대요. 근데 그날 남자는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죽고 진짜? 오. 여자는 1년 동안 병원 신세를 졌대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맨디 인형. 맨디요? 네네. 귀신이 씌인 인형인데 걔가 사탄의 인형이야? 아니에요. 아, 기다리세요. 캐나다에 사는 리사 소렌스라는 여성이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제 짐 정리도 하고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이상하면 항상 이상해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잤나? 이제 어딘가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너무 들려서 잠이 깬 거예요. 뭐지? 옆집인가? 이제 하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에도 다다음 날에도 그래요. 밤마다 이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길래 아기 울음 아 이제 이게 어디서 나는지 찾아봐야겠다 해서 집안을 이제 구석구석 봤는데 지하실에서 난 거였어요. 고양이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지하실로 내려가 보니까 이제 짐 정리할 때는 못 봤던 인형이 하나가 있던 거예요. 그 인형이 이제 오래된 도자기 인형이었는데 다음 날에 딸한테 선물해 줬어요. 그 인형을. 그거에 또 하필이면 또 다른. 근데 딸도 이제 좋아했고요. 네. 이제 그러던 어느 날에 이웃집에서 인사를 온 주민이 딸이 가지고 놀던 인형을 보고 리사에게 찝찝한 소리를 해요. 그 인형 이번엔 그 집에 있었네요. 혹시 지하실에 있지 않았나요? 리사는 이 말을 듣고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웃집 남자가 한마디 더 하게 돼요. 그 인형 울음소리도 내고 피눈물도 흘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런 말을 남기고 돌아갔죠. 그 말을 들은 리사가 너무 꺼림칙해서 근처에 있던 퀸즈네 박물관에 기증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박물관에 기증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까지 해줬어요. 네. 근데 박물관 직원들은 이 말에 이제 비웃음을 샀죠. 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리사는 꿀잠 잤어요. 인형 없앤 후에? 아 그럼 지금 그 박물관에 그 인형이 있어요? 네, 이건 아직도 있고. 근데 이 퀸즈네 박물관에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요. 아 이제 인형이 가니까. 옮겨갔구나. 그쵸. 이 박물관 직원들의 물건이 하나씩 사라진 거예요. 음. 제가 그래서 찾다 이제 포기하고 그냥 박물관 이제 한 바퀴 도는데 글쎄 이 물건들이 맨디 인형 옆에 다 주변에 널브러져 있던 거죠. 오. 이제 그때 이제 리사의 말이 이제 신경이 쓰였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없어진 물건들이 맨디 인형 옆에 나타나니까 심령술사를 부르게 돼요. 심령술사가 맨디 인형을 보고 이 인형에게서 어린 소녀의 영혼이 느껴지는군요. 하지만 사악한 인형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관심을 받고 싶어서 투정을 부리는군요. 그러니까 나쁜 인형은 아니었어요. 사람을 괴롭히는 인형은 아니에요. 네. 근데 웃긴 게 박물관이 난장판이 된 날에는 인형을 꺼내서 막 무릎에도 앉혀주고 애 달래주듯이 산책도 시켜주고 하면은 그날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대요. 아 진짜? 네. 그리고 이 인형의 생김새는 실제 아기 모양 비슷해요. 근데 머리와 입 주변에 깨져 있는 흉측한 모습이고 그리고 얘를 가까이서 보고 있으면은 섬뜩한 느낌을 받는데요. 그렇겠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형은 로버트입니다. 로버트. 네. 이 인형은 로버트라고요? 인형이 아니라? 인형 이름이 로버트예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인형은 이제 흰 옷하고 흰 모자를 쓰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얼굴이 원숭이랑 좀 파충류 좀 비슷하게 반반 섞어 놓은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아까 영화 사탄의 인형 아시죠? 네네. 바로 이 척키의 모티브가 된 인형이에요. 오. 그 모티브가 있었어요? 네. 사탄 인형이? 이게 바로 로버트 인형이죠. 아. 로버트 유진 오토라고 화가 겸 작가가 있었는데요. 1904년에 유진이 이제 5살 때 집에서 일하던 바하마 출신의 유모에게 인형을 받게 돼요. 유진이 너무 기뻐가지고 자신과 똑같은 로버트란 이름을 지어줬어요. 인형의 크기가 실제 5살의 유진과 모습이 너무 비슷해서 옷도 같이 자기 옷을 입혀주고 그랬대요. 오. 그래 사람처럼 그렇게 해주면 안 돼. 네. 근데 제가 방금 인형을 누가 줬다고 했죠? 그 유모. 유모. 네. 이 유모가 흑마술과 부두술에 이제 미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교가 문제야. 평소에 그 유진의 가족들한테도 불만이 많은 상태였고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유진의 가족들이 인형한테서 오싹한 기운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뒤부터 특이한 모습들이 발견됐어요. 유진 가족 외출하고 돌아올 때면 이웃 주민들이 한마디씩 하더래요. 이봐 유진 엄마
아까 내가 봤는데 인형이 혼자 창문 사이로 왔다 갔다 했었어. 또 다른 주민은 유진 엄마 집에 또 누구 있어?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 소름 끼쳐. 이웃 주민들의 황당한 말들은 계속됐고요. 유진 가족 또한 인형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며칠이 지나고 유진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옆에 있던 책장을 넘어뜨리는 모습을 목격하게 돼요. 유진은 이제 집에 지인들이 놀러 오면은 인형이 이제 표정을 바꾸거나 눈을 깜빡거리는 모습을 봤대요. 유진이 이제 커서 성인이 돼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때도 이 인형하고만 너무 노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질투해서 이제 인형을 버려버려요. 근데 유진이 이제 그걸 다시 찾아서 자기의 집에 있던 다락방에다가 그걸 이제 놓게 되죠. 숨겼구나.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참 흘러서 1974년에 유진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 집으로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오게 돼요.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로버트 이 인형을 발견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옆에서 재웠대요. 근데 밤에 딸의 비명소리가 크게 들린 거예요. 딸한테 물어보니 인형이 스스로 움직이고 자기를 죽일 것만 같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딸이 성인이 돼서 인터뷰한 것도 있는데 로버트가 나를 죽이려던 모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다라고도 했어요. 해외 사람들은 이사 갈 때 그런 거 잘 안 들고 가나 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싹 비워주고 가는데. 그래서 현재 이 인형은 미국 플로리다 키웨스트 섬에 있는 박물관에서 보관 중인데요. 하지만 이 박물관에서도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경기 서신 분들 진짜 무섭겠다. 이 로버트 인형을 만지거나 뭐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그 인형의 눈동자가 마치 자기를 노려보는 듯한 그런 오싹한 느낌까지 받기도 하고 이제 카메라가 망가지기까지도 했대요. 이 로버트 인형이 유진하고의 오랜 시간을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거죠. 그 우리 이든 레이크 편에 존 베너블스 그 영국 네. 놈들 있지. 네. 10대 살인마들. 네. 걔네 두 명이 이 사탄의 인형 영화 보고 그거 따라했다고. 하게 됐대요? 사탄의 인형 보고 살인하고 싶다고 충동을 느꼈다고 하더라고. 네,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번에는 귀신 들린 물건입니다. 네, 첫 번째는 발렌티노의 반지인데요. 그 루돌프 발렌티노라는 무성 영화의 스타가 있었어요. 매우 잘생겼어요. 배우네요? 네. 근데 이 사람하고 함께 하면은 사람들이 죽거나 강도나 화재 같은 사건들이 발생한대요. 그리고 이 발렌티노가 항상 손에 이제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그 반지에 저주가 붙어 있었다고 해서 귀신 들린 물건으로 뽑았고요. 이거 보실래요? 반지? 무슨 저거 알이 크죠? 할머니들 반지처럼.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는 소년 그림인데요. 씨발 말하면서 울어. 네, 이탈리아의 예술가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우는 소년 그림을 매우 많이 목격했대요. 이제 신기한 거는 다른 건 다 타고 제가 됐어도 유독 이 그림만은 타지 않았다고 해요.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우는 소년 그림을 많이 목격했다고? 네네. 그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은 여기서도 화재 나서 봤더니 이 그림이 있고 딴 데서 화재 나서 봤더니 거기서도 이 그림이 있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인쇄가 많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있었던 건데. 이 그림만 있으면 불이 나는 거야? 그쵸. 그거랑도 관련이 있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아이가 우는 모습이잖아요. 매우 슬퍼 보이죠. 네. 약간 한 3, 40년 산 사람 같아, 표정이. 아이의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유령 드레스인데요. 성공한 사업가의 딸이 있었어요. 이제 이 딸이 가난한 남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어떻겠어요? 반대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딸이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고 집에서 그 결혼할 때 입으려고 미리 사둔 드레스가 있었는데 그것만 보면서 한평생을 산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딸마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었는데 이 여자가 살던 저택이 나중에는 박물관이 됐어요. 방 한켠에 이 웨딩드레스가 전시가 돼 있었는데 중요한 건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은 그 방에서 발자국 소리랑 섬뜩한 오르골 소리가 난대요. 오르골 소리 무섭지. 네. 띵띵띵. 그리고 한 번은 유리 케이스 안에 있던 웨딩드레스가 움직이기도 하고 케이스가 금이가 있었대요. 드레스가 쳤다는 말이 있어요. 드레스 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야. 어떤 거요? 이건 뭐 상관없는 얘긴데
그 어떤 이제 남자 여자가 있었는데 가난했지만 되게 둘이 사랑했어. 근데 남자가 무슨 뭐 미술 전공하고 디자이너 전공 이런 거였을 거야. 네. 그래서 깜짝 선물을 해주려고 집안에선 반대가 있었지. 그래서 이제 둘이 억지로 어떻게 둘이 결혼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웨딩 이제 결혼식 하잖아. 네. 근데 자기가 드레스를 이제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야 직접. 자기 첫 작품으로 너가 꼭 입었으면 좋겠다. 근데 선물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딱 입어봤는데 완전 초미니스 같은 거야. 드레스가? 그래서 와, 이 새끼 생각이 있는 건가. 그래가지고 헤어지자 그랬어.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헤어지자고 그냥 지도 안 들어보고 헤어졌단 말이야. 네. 그 남자는 결국 자살했어. 그리고 그 여자는 뭐 딴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이제 집안 정리하다가 그 드레스가 이제 있던 거야 장롱에. 한번 입어볼까 하고 딱 입었는데 되게 짧지. 네. 근데 한 바퀴 싹 돌았더니 한 단이 탁 펼쳐지는 거야. 또 한 바퀴 쏙 돌았더니 또 한 단이 탁 펼쳐지고 마지막 한 바퀴 탁 도니까 탁 하면서 진짜 이쁜 드레스가 딱 완성이 된 거지. 그걸 몰랐네. 이게 무슨 교훈 뭐 그런 거였어. 교훈을 주는 책 그런 거 있잖아. 그 무슨 교훈이야? 그러니까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아 그때 그 선물 웨딩 드레스도 이상한 박스에 줬을 거야 아마 남자가.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네, 상관없고요. 네. 자, 그럼 세 번째 이어서 컨저링 2입니다. 컨저링과 애나벨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컨저링 2는 2016년 개봉합니다. 컨저링 2는 컨저링을 잊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완전 기쁜 소식이었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제임스 완의 명성에 걸맞게 시원한 공포를 선사했습니다. 컨저링 2도 역시 워렌 부부의 실화를 바탕으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네, 맞아요. 워렌 부부의 사건 파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건 중 하나인 영국 엔필드 폴터가이스트 사건. 이 사건이 그 소재인데요. 네. 폴터가이스트 아시죠? 알죠. 물건들이 폴터가이스트 현상. 네. 물건들이 저절로 움직이고 네, 네. 막 던져지고 하는 현상들이에요. 이 사건은 워렌 부부가 겪은 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워렌 부부를 죽음으로 몰아갈 정도로 가장 무섭고 기이한 사건이면서 가장 많은 증거 자료를 남긴 실화입니다. 네. 그럼 영화 소개 여기서 잠깐 해드릴게요. 1977년 엔필드에 엄마 패기 호지스랑 네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5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외도로 집을 떠난 상태였고요. 가족은 얼마 못 가서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양육비를 안 줬어. 그러던 어느 날 남매 중에 자넷이라는 여자아이가 있거든요. 자넷은 목류병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목류병이 나. 네. 자다가 눈을 뜨면 거실이거나 혼자 벽을 보고 말하는 등 증세는 조금 더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자넷이 혼자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TV의 채널이 돌아가는 바람에 리모컨을 돌리려던 찰나 자넷은 싸늘한 느낌을 받습니다. 분명 손앞에 있었던 리모컨이 없어진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공포에 질린 자넷은 거실 뒤에 있는 소파에서 리모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채널을 돌려보지만 TV는 더 먹통이 됐어요. TV 앞에 다가가서 이리저리 안테나를 돌려보던 자넷은 어떤 인기척을 느낍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공중에 떠있는 리모컨을 보게 됩니다. 자넷의 동공이 확장되는 순간 누군가 자넷의 귀에다 소리칩니다. 그 이후로도 가족들은 집안의 물건이 움직이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경찰 앞에서 의자가 움직이는 현상까지 나타나요. 이 현상을 본 목격자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워렌 부부에게까지 닿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워렌 부부는 이 가족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이것도 무서워. 무서워요. 원래 컨저링 2가 네. 제작되기 전에 그 제임스 완 감독이 공포를 더 이상 찍지 않겠다 맞아, 그랬다 그랬었어. 네. 이렇게 결정하고 분노의 질주 그거 있지. 네. 그 시리즈를 막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야. 아, 진짜요? 분노의 질주도 찍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그 사이에 오렌 부부한테서 소식이 들려온 거야. 엔필드 폴더가이스트 사건을 나는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워렌 부부한테 찾아가서 그 얘기를 다 들어. 네. 실제 있었던 얘기를. 그리고 나오면서 전화를 해. 그 제작자들한테. 나 무서운 거 안 찍겠다고 했잖아.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 이거는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2편을 컨저링 2를 찍기로 결심을 했다고 해. 그만큼 제임스 완 감독이 느끼기에 강력한 실화 매력적이었던 거. 네. 그런 거였죠. 실화가. 그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감독은 사실 최대한 비슷하게 캐스팅을 하고 재현을 했어. 그 워렌 부부의 말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실화를 바탕으로. 그 네. 최대한 노력한 거야. 네네네.